이 오디오북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 100명이 한국 근현대문학의 주요한 중단편 소설 100편을 낭독하는 백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프로젝트의 산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이중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무너진 극장은 4.19 혁명 막바지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통해 혁명의 참 의미를 모색하는 단편소설입니다. 4.19 세대로서 혁명에 참여했던 박태순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박태순 소설가는 1942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1960년 중반 사상계에 단편 공활앙당이 입선되고 세대 신익문학상의 중편 형성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주로 자유로운 스타일의 글쓰기로 민중의 건강함을 드러내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을 발표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연작소설 외촌동 사람들과 정든 땅 언덕 위,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등이 있습니다. 소설 무너진 극장에서 화자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4월 혁명 과정에서 숨진 친구의 묘소를 참배하고 온 날 다시 데모대에 휩쓸려 독재 정권의 비호 아래 정치 깡패가 경영하던 극장에 몰려갑니다. 데모대는 스크린을 찢고 의자를 부수고 극장을 불태우고 불길이 번지는 걸 걱정한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해방과 무질서가 공존하는 그곳에서 화자인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저 이중혁과 함께하는 박태순 작가의 무너진 극장, 지금 들어가 보시죠. (1960년대에) 접어들자마자 일어났던 4.19 사태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정직한 느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때는 바야흐로 비상시국이었으며 1차 모든 기성의 질서들이 있었으며 1차 모든 기성의 질서들이 무시되는 혼란의 시기였다. 모두된 질서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게 표현되었던 시기였다. 기성 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비겁한 안정을 꾀하던 지배자층의 총알에 맞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붙잡힌 학생들은 고문을 당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통금 위반에 걸린 사람들은 얻어터졌다. 경찰은 여관과 가택을 수색했다. 병원마다 젊은이들은 빵꾸가 난 육체를 가누지 못해 죽음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신음하였다. 때는 비상시국이었으므로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랬으므로 그 당시 우리는 그 사태의 전모를 알고 있지 못했다. 완고한 노 대통령과 그 밑에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세계의 언론이 어떠한 보도를 하고 있었는지, 미국 대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더욱이 외아들을 죽이고 만 평길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마포 형무소에 끌려 들어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념에 빠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날은 4월 19일에 데모가 일어난 지 벌써 엿새가 흐른 4월 25일이었다. 경미한 부상을 당했던 나의 몸은 어느 정도 나아져서 기동할 만했다. 나와 광득이는 아침 10시쯤 바깥으로 나가다가 육만이를 만났다. 육만이는 마포 형무소에서 금방 풀려나온 길이라고 했다. 다구리를 얻어켰지? 하고 육만이는 별로 억울할 것도 없다는 어조로 말했다. 육만이는 나의 손을
그의 가슴 속에 넣게 하여 용감한 무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새겨놓은 문신과도 흡사한 그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나는 이 가슴에다가 우리의 뼈저린 현실을 새겨 넣은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부정선거를 했던 정권은 망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광득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을 받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니까. 그래, 혁명이야. 하고 광득이가 다시 동의했다. 앞으로 어떻게나 될 것인지. 광득이는 이어서 혼자 소리로 말했으며 거기에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걸어서 시내 중심가로 나왔다. 맑은 날씨였으나 시내의 풍경은 우리가 전혀 낯선 도시에 막 닿았을 적에 받는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져 있었다. 군인들이 거리마다 도열에 서 있었으며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쳐 있었다. 불타버린 건물들, 타는이 남아있는 포도에서 우리는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 서로들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비상시의 사람들답게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히 지어 보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계엄사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고 노 대통령의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다. 집중한 군인들은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 대열을 지어 데모라도 벌일까봐 경계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태양은 점점 도시의 상공으로 접근해 왔으며 바람은 더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도심 지대를 벗어났다. 우리는 중량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서울을 벗어났다. 우리는 망우리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에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혼백이 닥지닥지 붙어 있었다. 죽음은 다만 광물성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부정선거와 오도된 민주주의를 규탄하다가 죽어버린 21살짜리 청년의 시체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평길이의 무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다. 1시간 이상이나 헤매서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평길이의 무덤은 설사 그것이 평길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평길이와는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죽어버린 친구가 결국은 그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종달새 소리를 들었으며 소나무 사이를 거쳐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미 트는 잡초를 보았으며 뜨거운 태양의 냄새를 풍기는 소주를 핥았다. 이윽고 우리는 사자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에 그곳을 떠났다. 먼 지방으로부터 서울을 향하여 다가오는 시외버스는 그런데 10,000원이 되어 있었다. 엄밀하게 계엄령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속으로 끼어들어가려고 하는 버스의 느릿느릿한 속도에서 우리는 그러나 그 계엄령을 잊어먹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사자로부터 멀어져 가서 그 사자를 사자가 되게끔 만든 도시 생명 속으로 끼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덧 오후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종로 5가에서 내렸다. 서울의대 부속병원에는 중상을 입은 친구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데모를 했던 혼수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혼수의 병실을 찾아갔다. 혼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앓는 소리를 내었으며 사태가 어떻게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우리는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앓게 된 원인의 하나인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얘기할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은 아직 엉망이었으며 우리에게 희망과 감격을 안겨줄 반가운 소식이란 하나도 없었다. 어쩌면 앓고 있는 혼수 이상으로 이 세상이 알아누웠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는 병원으로부터 벗어났다. 정원에는 수목이 자라고 있었고 부상자들에게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울 물리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떼거리의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운집한 군중들 틈새로 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교수들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이윽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집했던 군중들이 박수를 쳤다. 무엇라고 떠드는 흥분된 소리도 들려왔다. 교수들의 굳게 긴장된 표정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태연한 흥분이 엿보였다. 이윽고 교수단 대모대는 군중을 거느리고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사라져갔다. 우리는 물리대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곳이 진리의 보금자리라는 말을 그때 실감하였다. 저녁 햇빛에 감싸인 캠퍼스는 이 근래 일어나고 있는 재반 사태에 대하여 엄숙한 의무감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았다. 캠퍼스 앞에는 집총한 군인들이 서 있었으며 학생들은 그 앞에서 웅기중기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다방으로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셨으며 그런 뒤에 바깥으로 나왔는데 핏빛 노리진 하늘에는 저 6.25 전쟁 때에 내가 보았던 불구무례한 처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우리는 더욱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라디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에서 교수단의 데모가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닿았음을 알았다. 라디오는 교수단이 데모를 한다는 뉴스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거리는 어느 정도 허탈하게 비어버렸으며 우리는 싸구려 막걸리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술이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속도를 빨리하여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는 술이 안 오르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늙은이와도 마찬가지의 침통한 어조로 민주주의와 자유와 행복과 후진국과 부정선거와 부패와 타락과 슬픔과 아픔에 관해서 얘기했다. 술은 취하지 않았으나 머리는 무거웠다. 그래서 열심히 술을 마셔주는 것만이 지금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한 일이라고까지 생각되었다. 이윽고 밤 8시가 좀 지났다. 바깥으로 나갔던 주인 아주머니가 돌아왔다. 어서들 나가세요. 문을 닫아야겠으니까요. 하고 주인 아주머니는 말했다. 시계는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학생들, 라디오 소리가 안 들려요? 주인 아주머니는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놓았다. 계엄령은 다시 선포되고 있었다. 통행금지 시간도 9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아나운서는 거듭거듭 시민의 자숙을 요청하고 있었다. 술집 주인의 아들인 듯한 중학생이 그때 숨을 헐레벌떡 뛰면서 들어왔다. 지금 시내에는 데모대들이랑 경찰이 마구 총질을 하고 있어. 하고 그는 말했다. 건물들이 불타고 있으며 파출소가 다시 파괴되고 있고 공공 건물들이 가릴 것 없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바깥으로 나왔다. 거리는 깊은 정적에 감싸여 있었다.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그러자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음향이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렸다. 조금 뒤에 우리는 함성이 들려오고 있음을 감득했다. 그 함성은 차츰 이쪽으로 가까워 오고 있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적처럼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부터 뛰쳐나왔다. 큰 거리는 이내 인파로 가득히 메워져 있었다. 주위가 온통 시끄러워져 있었다. 우리는 어느덧 술이 깨버렸으나 우리의 피부에 부딪혀지는 거대한 힘의 무게에 압도되어 다시 몽롱해져 왔다. 수분기처럼 적셔지는 분노, 부정, 부패와 학정에 대한 씻을 수 없는 혐오가 한 덩어리로 뒤엉켜 어느덧 우리는 사람들의 성난 대열에 가입돼 버린 것을 느끼고 있었다. 3.15 선거는 불법이다, 부정이다 하고 사람들은 외치고 있었다. 이마수의 집이 결단났다 하고 어떤 녀석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마수의 집이 결단났다는 것이 마치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구호인 것처럼 복창하는 것이었다. 이정재의 집도 결단났다고 하고 어떤 녀석이 고함을 질렀다. 평화극장을 부숴라. 사람들은 절규하고 있었다. 이마수의 평화극장을 때려 부숴라. 사람들은 평화극장을 향하여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뛰었다. 사슬에서부터 풀려나온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었다. 평화극장이 어둠 속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주변을 감쌌다. 구호를 복창하고 알아먹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 어이샤 어이샤 소리를 뱉어냈다. 극장 안에는 경찰들이 잠복해 있는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마수는 나오라. 이마수는 나오라.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의 상징, 일종의 스케이프 고우트인 이마수라는 추상적인 존재에 대하여 그들의 분노를 떠맡겨 버린 것이었다. 나가자! 나가자! 사람들은 이어서 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337 박자의 가락으로 손뼉을 치면서 앞으로 내달았다. 탁항 하는 소리가 그때 울려 퍼졌다. 이어서 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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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탁한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짧은 신음소리를 내며 얼른거리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쓰러졌다. 몇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가서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총에 맞은 사람은 아픔이 확실하게 느껴지자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돌멩이들이 앞으로 뻗쳐갔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가 뜸해졌다. 사람들의 기세가 드높아졌다. 그러자 총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하였다. 총소리는 절대적인 정적,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이 되어서 그 소리가 없으면 도리어 이상해질 것 같은 모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막연한 죽음의 상태와도 같이 그 총소리는 총소리라기보다도 하나의 무게로서, 엄청난 부피로서 이 세상을 변경시켜 놓고 있었다. 그 총소리는 인간의 육신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온통 부숴버리는 것 같았다. 삶과 죽음은 한때 엉겨붙어 흐느적거리는 즈백처럼 그 총소리 속에 용해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러한 상태는 몹시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것 같았다. 어느새 사람들은 와르르 극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판이었다. 사람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와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극장 입구의 유리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웽그랑 쨍그랑 소리를 내며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다. 영화 포스터가 찢어졌다. 현수막이 쓰러졌다. 사람들은 이마수를 잡아라! 소리를 지르며 내닫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깨동무하여 천천히 극장 앞으로 갔다. 극장 입구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우리는 발길에 걸리는 깨어진 유리 조각을 차 던지며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잠시 휴게실이라 짐작되는 곳에 서 있었다. 주변은 깜깜했다. 그러나 어둠 속으로부터 소리가, 그것도 2중 3중으로 겹쳐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단단한 물질처럼 우리를 뺑 둘러쌌다.
사람들은 성냥을 켜고 종이를 태워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여기저기서 마치 사악한 영혼을 가진 유령들처럼 너울거리는 불빛이 보여왔다. 사람들은 불을 보면서 함성을 내지르고 있었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는 중이었다. 극장의 관람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우선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부서지고 있었다. 장의자가 넘어가고 테이블이 놔뒹굴고 있었다.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몽똥그리 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출찰구 옆에 사무실에 부서진 문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부서진 출입구를 통하여 관람석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막 누군가가 쇠창살 같은 곳으로 스크린을 찍고 있었다. 스크린은 마치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처럼 보였다. 하얀 빛을 뿌리면서 너울 때다가 그 가운데로부터 쫙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음향은 주변의 소음에 함몰되지 않는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살갗을 면도칼로 쫙 그었을 때 날이라 생각되는 그러한 음향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신체의 일부분이 상처를 받은 것만 같았다. 그것을 듣고 있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누군가가 이 극장의 한편 구석에 숨어서 이쪽을 향하여 총알을 겨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막연하게 여러 불법적인 정치 질서가 떠오르고 데모에 대한 것이 기억나고, 아니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고고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크나큰 쾌감, 기막힌 흥분이 엄습해왔다. 나는 무의식 중에 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전신으로부터 아지 못할 힘이 솟구쳐 나와서 근육이 불뚝불뚝 일어서고 머리에 피가 몰려서 눈앞이 아득해 왔다. 관람석은 갖가지 음향으로 꽉 차 있었다. 아래층 2층이고 가릴 것 없이 기괴한 삭막한 음향이 뒤엉겨 붙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파괴되는 음향이었다. 음향은 일찍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을 하던 극장 안을 온통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집회 장소였던 이곳의 질서의 음향을 깨뜨려버리는 것이었다. 음향은 파괴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 위선과 기만의 음성들, 레코드판처럼 똑같이 반복되었던 찬양의 소리, 속삭임 소리, 신음소리,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1차 깨뜨려질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동물이나 내는 기괴한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무질서에 환장해버려서 마치 사회와 인습과 생활 규범을 몽땅 망각한 것 같았다. 그들은 기괴한 소리를 뱉으며 물건들을 부수고 있는 것이었다. 극장 안에 이루어져 있었던 여러 형상물들은 점점 망가져서 쓰레기 더미로 화하였다. 말하자면 추상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열을 지어 뻗어있던 의자들은 사람들에 의하여 파괴되어 의자로서의 기능을 분해당했다. 의자는 다만 약간의 금속판과 나무의 합성 제품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괴팍한 화학자가 이 세상의 물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실험할 적에 내보이는 원소와 원자의 회귀와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사실화만 그리던 사람들이 그런 객관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추상화, 초현실화를 그리지 않을 수 없었던 때에 그 와해 감정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관람석을 분해시켜 그곳의 효용 가치를 파괴시키는 무질서의 작업을 열렬한 흥분 속에서 감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정권 유지에 급급하여 제멋대로 부정을 자해하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질서를 인정할 수가 없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부정부패의 한 상징인 이마수를 생각할 때 이 극장에 대한 질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파괴에서 묘한 쾌감조차 느끼고 있는 것이었으나 반면에 붕괴되고 있는 저 굉음에 대하여는 어떤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받았다. 그들은 공포를 느낄수록 더욱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절망 같은 것, 이 세계가 이것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아득한 허탈감 속에 너무도 깊이 빨려 들어가 있었다. 나 또한 부서진 의자에서 철근을 추출해내어 그것으로 타일을 깐 바닥을 두들겨대기 시작했다. 꽈당꽈당 내가 내고 있는 소리가 나의 육체 속으로 달려들었다. 마치 내 몸뚱아리를 꽈당꽈당 들깨 부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생각될 지경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힘이 들어서 계속하여 두들겨 부수지 않는다면 도리어 내가 죽어버리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음 그 자체와 싸워야 한다고 느끼기는 하는 것처럼 열렬하게 때려 부수고 있는 것이었다. 물건 부수어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는 한데 휩싸여 아비규환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을 만들었다. 어둠은 무서웠던 것이었다. 성냥불이 그어지고 커다랗게 흔들리는 그림자들이 이쪽 저쪽 벽에 나타났다. 그림자들은 귀신에 혹한 것처럼 아니면 스스로 귀신이 되어버린 것처럼 너울거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자 더미를 모아왔다. 불길이 솟아올랐다.